예, 그렇게 한참 바쁘죠. 지금 공채 시작돼가지고. 예, 여러분들 열심히 바쁜 와중에 또 이렇게 또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이 많으면 좋지만 그래도 정해진 시간이 1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최대한 1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리플레이 나눠드린 거 보시면 알겠지만 뭐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또 우리 리포트 학원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오늘 메인이죠. 현대자동차에서 한 11년 정도 뭐 연구개발 인사팀, 또 인력운영팀, 인재채용팀 쭉 인사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뭐 불필요한 얘기 다 빼고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장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얘기들만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딱 이거 이제 떴죠? 기존까지는 3천자로 쓰게끔 돼 있던 것들이 바로 본론에 들어와서 세 가지 천자 나눠서 총 이제 3천자를 쓰게끔 이제 현대자동차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혹시 이 중에 공대가 아닌 학생들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아, 공대가 아닌 학생들 몇 명이죠? 원래 처음에는 공대가 아닌 학생들은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재밌게도 또 상시 채용을 28일날 마감했다가 또 오픈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 비공대 뭐 인문 상경계 학생들도 또 다시 상시 채용으로 이 항목으로 한 번 더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인데 딱 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쉬워졌나요? 어려워졌나요? 어려워진 것 같아요? 뭐 어떤 학생들은 3천제 한 번에 쓰는 것보다 오히려 쪼개지니까 낫다라는 얘기들도 하던데, 그리고 내용을 보면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본론부터. 첫 번째 항목이 이제 여러분들 삶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언제냐,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걸 의미하고 향후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를 기술해 주시오. 요즘에 많은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요. 너의 삶의 진정한 목표가 뭐냐? 네가 원하는 삶의 그림이 뭐냐? 이런 것들을 여러 기업들이 점점 과거보다는 많이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런 거 쓸 때 이제 주의사항이 대부분 보면 너무 뻔한 이야기들. 이제 현대자동차 대부분 또 공대생들이죠. 뭔가 연관성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도 않는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 했던 거 크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것도 프로젝트 하면서 뭐 기억에 남았다.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내가 지원하는 연구개발, 플랜트, 품질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하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런 패러다임부터 깨세요.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그런 너무 자동차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이런 것만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취업을 다 떠나서 정말 내가 어떤 것들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기억이 되는 순간이니까 그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지극히 개인적인 것도 되고요. 또는 조금 과거의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 경험이 내 삶에서 최고의 기억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유치원 때는 조금 너무 좀 이렇게 어리고 저도 고등학교, 뭐 대학교 1학년, 2학년 다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느 순간에 생각한다면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그 기억들이 그 이후에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느냐. 그때 고등학교 때 기억이든 대학교 1학년 때 기억이든 그런 것들이 내 삶에 그 이후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거를 좀 쓰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뭐 우리나라 학생들 중에 많은 경우들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 중에 하나가 뭘까요? 대학에 들어온 거, 수능 잘 봐서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갔던 거, 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또 정말로 기계공학 학생들이라 그러면 많이들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뭐 자동차 동아리 들어가서 자작차를 만들어가지고 실제 자작차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정말 처음으로 해외라는 데 나가가지고 내가 그동안은 해외 나가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해외에 나가가지고 정말 외국인들이랑 이야기해보고 부딪혀서 살아봤던 경험들, 이게 가장 기억에 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처음으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내 손으로 돈을 벌어봤던 기억,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의 그런 기억의 최고의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떤 너무 직무에 연관시키려고 이렇게 좀 좁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순간이 뭔지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처음 돈을 벌었던 거든 정말로 뭐 자동차 동아리에서 차를 만들어 봤던 거든 또는 대학에 들어왔던 순간이든 또 기타 다른 것든 간에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써도 돼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현대자동차가 내세우는 보통 인재상 슬로건이 뭐죠? New Thinking, New Possibility잖아요. 새로운 생각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최고의 순간은
남자친구를 사귀었던 거, 여자친구를 사귀었던 거, 이게 최고의 순간이다 라고 시작해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다른 것들보다 덜 식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좀 소재의 폭을 넓게 잡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져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이후에 나에게 어떤 가치관에, 내 캐릭터에, 내 역량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거기서 이제 집중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삶 쓰라고 할 때도 이 원하는 삶은 또 별개로 이거는 이것대로 최고의 기억, 순간은 그대로 띄워놓고 또 원하는 삶은 또 원하는 삶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쓰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런 최고의 순간의 기억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었었고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내가 앞으로 원하는 삶에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거다. 그런 기억이 있었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삶을 원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신다 그러면 1번은 조금 더 설득력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꼭 이제 그동안 뭐 많은 현대자동차 서류 전형을 했지만 그런 것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그냥 무조건 뭐 전공과 관련돼 가지고 내가 엔지니어답게 맞춰서 쓰거나 아니면 이제 공대생들이 아닌 사람들, 전략 지원 파트에 지원하는 사람들도 괜히 뭔가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어필해 보기 위해서 대도 않는 이야기, 뭐 교환학생을 가가지고 어학연수 가서 현대자동차 보면서 기분이 좋았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식상하게 느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나서 정말 좀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인성적인 것들, 가치관을 볼 수 있는 그런 소재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항목은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세속적으로 쓰지, 그러니까 세속적이라는 게 아니라 너무 속보이게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작년도 같은 경우도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이제 현대자동차 면접을 봤는데 이런 거 정말 면접 질문에서 너 우리 회사 왜 지원했어? 라고 물어보면서 아싸리 그냥 면접까지 먼저 괜히 막 이렇게 거창한 얘기하지 말고 차라리 현대차 돈 많이 줘서 지원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진행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현대자동차가 나한테 줄 수 있는 가치가 뭘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정말로 연봉이 높은 것도 여러분들이 현대차를 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마 이 중에서 뭐 저는 자동차 매니아입니다. 전 자동차 아니면 죽어요. 이런 사람들도 그래? 현대차 들어와서 요즘에 연봉 한 2천만 원 줄게. 올래? 그러면 선뜻 올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물론 회사 뭐 대기업이고 규모도 큰 것도 있지만 현대자동차가 연봉을 2천만 원 준다, 3천만 원 준다 그러면 지금처럼 그렇게 많이들 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떤 높은 임금도 내가 생각해보는 가치가 될 수도 있고요. 물론 그것만을 쓰라는 게 아니라 아니면 어떤 안전성, 안정성. 제가 아는 현대자동차는 뭐 저처럼 특이하게 이렇게 중간에 나오는 케이스도 있지만 보통 본인이 희망하지 않은, 그러니까 나오려는 의지가 없으면요. 못해도 20년 이상은 근무해요. 어떤 자동차 산업 특성상. 왜 그러냐? 보통 이제 연구원들 같은 경우는 만약 연구원으로 현대자동차 입사하게 되면 이 공대생들 제가 볼 때는 정년까지 일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 제가 있을 때 그 연구원들을 생산직처럼 정년까지 일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인사제도들을 바꿔서 연구원들은 직급도 2개로 단순화시켰고 보직도 그냥 연구원, 책임연구원 그 이상은 이제 뭐 팀장, 실장, 파트장으로 바꿨지 뭐 예전처럼 뭐 선임연구원, 수석연구원 이런 걸 다 없앴거든요. 왜 그러냐? 괜히 수석연구원이 됐는데 팀장이 안 되면 뭔가 자기가 위축이 돼가지고 회사를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근데 연구원들은 아무리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동안 해왔던 노하우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생산직과 마찬가지로 정년까지 굳이 팀장을 안 하고 임원이 안 되더라도 그냥 책임 연구원으로서 정년까지 연구에 매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직급 체계를 한 2000년 중반부터 검토해가지고 바꿔놨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정년까지 일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연구직이 아니라 일반직이나 이런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자동차 직급 체계는 우리가 뭐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이라고 하는데 각 단계별로 승진할 수 있는 이제 일반적인 그 승진 연한이 4년, 4년, 5년, 5년이에요. 그러니까 사원에서 4년 차가 되면 대리가 승진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요. 대리에서 4년이 되면 과장을 승진할 수 있고 과장에서 5년이 되면 차장, 차장에서 5년이 되면 부장입니다. 다 합치면 얼마죠? 18년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한 번에 누락 없이 그러니까 승진이라는 게 됐다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겠죠. 승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 또는 두 번씩 누락해서 승진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면 한 번도 안 하더라도 부장까지 다는데 18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한두 번 하게 되면 보통 20년 정도 걸려요. 그럼 부장 달자마자 회사에서 내보내느냐? 아니죠. 보통 일반직들이 뭐 현대차가 정년 보장은 아닙니다. 근데 나가야겠다라고 위기의식을 느끼는 순간은 부장을 달고서도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왜? 보통 부장이 5년이 되면 이제 임원 케이스라 그래요. 그래서 5년 때부터는 이제 거기서 5년 차부터, 물론 능력이 있으면 그전에도 임원을 달지만 5년이 되면 임원 케이스가 돼서 5년 됐는데 임원이 못 됐다? 6년, 7년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슬슬 부담이 느껴져요. 근데 그 나이가 얼마냐? 50대 중반 정도가 될 겁니다. 이제 남자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일반 IT나 전자나 이런 회사들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사고를 치지 않거나 또는 중간에 내 의지에 의해서 그만두겠다라고 하지 않으면 20년 이상의 회사 생활이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 뭐 그건 50살까지는, 물론 50살 나와도 사실은 빠른 거긴 한데 가능한 거고, 또 그 다음에 그 이상 내가 임원까지 간다 그러면 50세 이상의 나이까지도, 뭐 60세까지도 회사 생활이 가능하죠. 그런 것들이 아마 자동차 산업의 어떤 장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뭐 가치로, 내가 왜 오랫동안 회사를 다니려고 하느냐, 나는 한 회사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일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근데 그런 것들에 현대자동차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적합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걸 언급해줘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부심 같은 것도 이야기해도 좋아요. 프라이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요즘 그 뒤에서도 얘기했지만 현대자동차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뭘까요? 국내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인식이에요. 그쵸? 어때 여러분들 현대자동차의 그런, 이제 요즘에 또 그 취업 준비하고 자소서 쓰려고 그러면 신문 기사들 보죠? 뭐 몇 년 전부터 그랬죠. 현대자동차 기사가 포탈에 올라오면요,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댓글 1위예요. 그쵸? 무슨 댓글? 좋은 댓글이 달리나요? 아주 악성 댓글이 달리죠? 엄청나게 달립니다. 막, 이거 망해라, 빨리. 망해라. 니들 완전히 자국민을 호구로 알고 있고, 뭐 흉기차, 뭐 에어백은 터지냐, 쿠킹오일로 차를 만들면 뭐하냐, 뭐 내수를 뭐 이렇게 우습게 하느냐, 이런 글로 도배가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초반부터 뭐 수년 전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사실 회사 입장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안일하게 대처할 수도 있고 조금 방심을 했었던 편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너무나 커지고 걷잡을 수 없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회사로서도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 그런 현대자동차의 모습들이 뭐 그게 다는 아니고 일부의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서글플 수도 있어요. 왜? 전 세계적으로 자국 브랜드의 차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몇 개 나라 안 돼요. 그렇게 뭐 미국, 독일, 일본, 뭐 우리나라, 뭐 중국도 요즘 있긴 하지만 그렇게 몇 개 안 되는 나라들만이, 대부분의 이제 기존에 있었던 나라들은 이미 외국에 팔리거나 이런 식으로 뭐 이태리라든지 뭐 프랑스가 좀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약간 이렇게 돼서 그런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결국은 살아남은 회사는 현대차뿐이 없어요. 기아자동차도 결국은 현대자동차 합병이 됐고, 대우자동차도 이미 넘겨졌고, 쌍용차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러한 어떤 프라이드라든지 자부심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가치로서 들려줄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 그러면 왜 적합하냐? 역으로, 근데 나는 현대자동차 하면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다. 근데 요즘에 분위기가 어때? 사람들이 현대차 좋다 그러면 뭐라 그래? 뭐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사실은 주변에 보면 현대차 좋다고 써보고 나서 만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항상 그런 인터넷 댓글이라는 거는 만족한 사람들 별로 안 올려요. 그냥 그걸로 끝나. 보통 만족 못하거나 나쁜 얘기를 하기를 좋아하죠. 그런 데다가는. 그리고 설사 여러분들 누군가가 현대차를 타봤어. 되게 만족스러워. 사람들 막 댓글 달아도 나는 이 차 정말 연비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다 마음에 드는데, 근데 괜히 마음에 든다고 현대차 기사에다가 좋아요라고 쓰면 뭐라 그래 사람들이 이제, 너 뭐 현대차 뭐 영맨이냐? 뭐 너 뭐 뿌락지나 너 이상한 놈이다. 막 이러면서 공격을 받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섣불리 올리고 싶어도 안 올려. 내가 뭐 굳이 현대차에서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직원도 아닌데 그런 거 왜 올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군이고 앞으로도 정말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필수 산업군이 되는 그런 자랑스러운 그런 곳인데, 오히려 그런 회사가 지금 이러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는 것도,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 좀 안타깝고 좀 이렇게 본다. 그래서 내가 현대자동차에 들어와서 엔지니어라 그러면 기술적으로 내가 정말 한 단계 진일 보완 업그레이드 그런 차를 개발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완전히 기술이 좋아버리면 욕해도 살 수밖에 없고, 나중에 그런 것들이 또 바뀌게 돼요.
욕 먹어도 얘들 욕 많이 먹었더니만 정말 차 잘 만드네. 연비 정말 좋네. 디자인 끝내주네. 이렇게 아예 바꿔버리겠다라고 한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 국내 영업을 지원했다 그러면 이렇게 국내 영업 시장에서 그런 소비자들과 소통하거나 어떤 노력을 통해 가지고 다시 어떤 자랑스러운 또는 뭐 국민의 기업인 또는 이렇게 국가의 어떤 대표적인 주자가 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내가 바꾸는 거 그런 것들이 현대자동차가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긍정적인 이야기들 뭐 여기다가 현대자동차 뭐 뛰어나다 훌륭하다 뭐 품질이 이렇게 상을 타가지고 뭐 북미에서 이런 상을 탔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난 니네 회사 좋아서 난 적합하고 지원한다. 이런 얘기는 쓰나 안 쓰나 별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안 봐요. 결국은 묻히는 자소서. 물론 그렇게 써서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붙을 수도 있어요. 어떨 때 붙을까? 어느 정도 스펙이 받쳐주면 붙습니다. 그렇게 써도. 이건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항목은 여러분들이 왜 해당 직무에 지원하게 됐고 그 이유와 선택 직무에 적합한지 써라. 이게 이제 기존의 3천자인데 이게 이제 1000자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사실은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업과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직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 다음에 남들이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제시했을 때 우리가 이거 봐라. 이런 걸 언급했네. 야, 이런 얘기를 했네. 그러면서 이제 좀 눈에 띄는 자소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오늘 잠깐 몇 가지를 들려주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연구개발을 이제 서론을 할 텐데 이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연구개발을 쓴다.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들이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 직무에 오려고 하는지 또는 이 회사를 선택하는 이유 뭐 등등등 여기저기다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개발 입장에서 가장 현대자동차의 중요한 이슈는 품질, 연비, 원가 절감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에서 중요한 이슈가 돼요. 그러면 제가 뭐 자세히는 시간상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부품 공용화 무슨 얘기일까요? 뭐 여러분들 부품 공용화는 뭐냐면 어차피 차를 대량 생산하게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부품을 공용화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현대자동차 지금 그랜저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들 이 부품과 새로 만드는 현대자동차의 뭐 차세대 아반떼에 들어가는 부품들 같이 쓸 수 있는 부품이다. 어때요? 효과가 좋겠죠? 왜냐하면 새로운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금형을 찍어야 되고 기술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가급적이면 갖다가 보통 캐리오버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렇게 갖다 쓰게 되면 개발 기간도 단축되고 또 그 부품을 우리가 이렇게 조달하는 것도 훨씬 비용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설계자들이, 개발자들이 설계할 때 항상 어떻게 하면 부품을 가급적이면 공용화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가적인 측면에서 큰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랫폼 공용화도 비슷한 맥락이 지금은 이제 약간 좀 이제 완성된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플랫폼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또 자동차 메이커마다 정의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보통 플랫폼은 차를 놓고 봤을 때 차 껍데기 다 드러내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시트 이런 거 다 드러내고 말 그대로 이제 그런 차 바퀴랑 엔진, 변속기, 그 다음에 뭐 서스펜션, 브레이크 이렇게 구동과 관련된 그런 일체의 그 패키지 요거를 이제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플랫폼을 공용화한다라는 건 이미 이제 공용화된 뭐 사례들이 K5와 그 지금 NF 무슨 소나타죠? 지금 NF 소나타 맞나? 소나타 같은 플랫폼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투싼이랑 스포티지 같은 플랫폼을 쓰고 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현대나 기아 자동차 차는 다르지만 플랫폼을 같이 쓴다는 거는 엔진이라든지 밑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같이 쓰고 뭐만 바꾼다? 껍데기 바꾸고 인테리어 바꿔가지고 다른 차로 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똑같은 엔진을 쓰지 않고 약간의 튜닝을 해서 이제 바꾸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엔진은 같은 라인업을 쓰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플랫폼 공용화인데 플랫폼을 공용화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뭐 다양한 소비자들의 그런 특성이라든지 취향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자동차 회사에서 차를 개발하는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또는 자동차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개발비를 줄여서 자동차의 원가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가장 잘했던 회사가 어디냐?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도요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 가면요. 되게 차가 많아요. 베리에이션이. 많은데 알고 보면 밑에 플랫폼은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고 위에 껍데기만 뭐 박스형으로 만들고 뭐 세단으로 만들고 다 바꿔가지고 차를 이렇게 시장에 내놓는 게 일본의 이제 강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2000년 초중반부터 플랫폼 공용화에 대해서 굉장히 박차를 많이 가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존에는 플랫폼이 한 10몇 개 정도 있었는데, 현대, 기아 플랫폼들이. 근데 그거를 착해가지고 5개로 줄이자. 그래서 이제 최대한 같은 대형 플랫폼, 중대형 플랫폼, 소형 플랫폼, 이렇게 플랫폼을 줄여가지고 최소한의 플랫폼으로 다양한 베리에이션